자, 지금부터 우리 중개 보수 등인데요. 이것도 전반적인 내용 다 듣고 보시면 쉽습니다. 뭐 책이야. 어차피 전반적인 설명이니까. 자, 이제 칠판 좀 봐주세요. 일단 이거부터 좀 얘기합시다. 우리가 중개 보수라고 하는 이것은요, 중개가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중개 완성은 거래 당사자가 합의가 되어야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 계약서를 쓰면 주는 것이 중개 보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실비라고 있어요. 이걸 합쳐서 중개 보수 등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중개가 완성, 즉 거래 당사자가 합의가 되어야 한다. 이건 합의와 무관하다. 이건 바를 수도 있고 안 바를 수도 있고 앞에 말했던 비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묶어서 중개 보수 등입니다. 자, 지금부터 할 것은 중개 보수에 관한 걸 얘기할게요. 187페이지부터 이야기가 좀 장황하게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188인가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188. 이제 칠판 볼게요. 중개 보수입니다. 자, 중개 보수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일단 손님이 찾아와야 돼요. 이거 좀 너무 끝자락이죠. 자, 손님을 찾아온다. 이거 의뢰받는다. 이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해요. 중개계약. 자, 이 중개계약이 일반 중개계약이든 정속 중개계약이든 간에 유효기간.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죠. 그 3개월 또는 합의대로 있으면 합의대로 가면 되죠. 그 합의 안에 중개가 완성이 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개계약과 중개완성이 인과관계가 있는데 절대적 인과관계가 아니고요. 상대, 즉 상당 인과관계만 있으면 돼요. 이 상당 인과관계라는 말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물건을 A라는 걸 개공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 A란 주택을 개공이 지정하는 사람하고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될까? 이 매도인은? 그건 아니에요. 누군 좋다, 누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하고 계약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즉 개공인 윤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만 만나게 하면 되지 반드시 매도인은 저를 통한 만난 매수인하고 반드시 계약 체결할 의무는 없다. 즉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말이 좀 어려웠죠, 여러분? 매도인이 매수인하고 만나긴 만나되 그것이 절대적으로 개공이 정한 사람하고 만날 필요는 없다. 그냥 나의 입김으로만 통해서 나의 그림자를 통해서 만나기만 하면 돈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반대쪽으로 하게 되면요. 저와 전혀 관계없이 당사자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저는 돈 10원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상당한 노력을 함으로 발생하는 인과관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상당 인과관계를 통해서 중개가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중개 계약일 때 법적 성격은 어떠냐 하면 그 사람에게 이제 돈 받을 거리가 생겼다 하여 보수 청구권에 거리가 생겼다 하여 발생이라고 합니다. 요걸 주의하세요. 발생입니다. 하지만 실제 돈 받는 단계는 2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그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험 칠 때 계약은 발생이고요. 완성은 행사. 요 글자도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합시다. 자, 중개 계약 당시에 중개가 완성이 되면 내가 너에게 얼마 줄게라고 합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서로 협의가 없었어요. 얼마 준다 그런 말도 없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중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는 돈을 앞서 협의대로 받을 수 있을까? 협의가 있는 것처럼 하고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해요. 즉 협의가 있으면 협의대로 받으면 되지만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상인의 지위로 이 상인의 지위로 상인입니다. 상인 장사꾼이라는 뜻이에요. 상인의 지위로 상인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상인 보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협의가 없더라도. 이거 이해되시죠? 사무소가 있어서 그래. 사무소가. 두 번째, 만약에 제가 이 개공이에요. 돈 받을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전 누군가의 채무자예요. 그러면 돈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 돈 줘야 되죠. 근데 제가 어떻게 돈을 다른데 빼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저한테 뭘 할 수 있을까요? 돈 달라고 지급 청구권도 가능합니다. 지급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타인은. 이런 두 가지 성격이 띠고 있는 게 이러한 의미를 띠고요. 자, 이제 중개 완성 요 채널만 좀 봅시다. 중개 완성이 되면 돈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중개 완성의 의미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먼저 당사자에게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받습니다. 결과 반대 겁부적 성격이다. 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결과 겁부가 조건이죠. 조건. 일해주는 게 조건이지 않습니까? 요 조건 하에서 내가 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정지 조건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과 후불제 월급을 받는 형태는 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파란색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통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중개. 결과적으로 이 중개 보수는 중개 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 겸업 있죠. 겸업에 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돈을 이제 받아요. 돈을 받는데 언제 지급을 받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급은요, 당사자가 협의가 있으면 협의대로 받고요. 협의가 없다면 계약 시, 잔금 시 각각 2분의 1씩 받아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지급은요, 일방 의뢰인에게 받습니다. 일방 의뢰인. 자, 일방 의뢰인에게 받는 거예요. 즉, 매도 중개 계약 한 건, 매수 중개 계약 한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양쪽으로 받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방 중개 의뢰인, 일방 의뢰인에게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자, 일방이라고 적어 드릴게요. 7번 기대상.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이 취급하는 취급 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5가지 있잖아요. 이런 취급 중개 대상물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빈도수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빈도수.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누구나 기본적으로 게 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 외로 돼 있어요. 주택 외는 어떻게 됩니까? 저 건축물 중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나 빌딩 그런 게 있을 것이고, 토지가 있을 것이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렇게 돼요. 자, 일단 주택부터 할게요. 이건 박리담회로 합니다. 박리담회. 자,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국토부령이라고 적을게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한 번씩 해석해 드릴게요.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은요, 산출액이에요. 산출액인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매 교환이면 임대차와 기타 등은 조금 뒤에 할게요. 매매 교환이면 0.9% 이내고요. 9% 이내. 일방에게 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양방으로 받는다 하면 최고 금액은 1.9% 이내니까 곱하기 2하면 1.8이 돼버리겠죠. 자, 그리고 임대차 등입니다. 임대차 등은 0.8% 이내예요. 결과적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취급하는 내용에 따라 가요. 내용. 즉 이렇게 되죠.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등 저당고 설정이면 어디로 가겠어요? 등에 가겠죠. 전세거리면 등에 가겠죠. 즉 이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이 결과 노란색 할게요. 이게 거래 유형입니다. 거래 유형. 거래 유형에 따라 0.8, 0.9 이게 요율이에요. 요율. 이건 국토교통부령이 정했으니까 전부 다 국가가 동일해요.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산출액이라고 합니다. 산출액과 그리고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이거 좀 자를게요. 요거는 한도액인데 대상물과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같으면 되는데 다를 수가 있겠죠. 즉 사무소는 서울에 있고 대상물은 부산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그 지역에서 정하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하는 한도액이 있어요. 산출액과 한도액 중에서 정한다 어떻게? 낮은 금액을 정하게 돼 있어요. 90만 원, 80만 원이면 80, 90이면 80 이런 식으로 낮은 금액을 정합니다. 한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붉은색 잘 봐요.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다른 지역에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 분사무소가 취급하는 대상물이 분사무소 소재지와 대상물이 또 다른 지역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어디서 완성시키냐? 자, 요 말을 제가 좀 적어 드릴까요? 주된 사무소가 서울 용산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사무소가 대전 서구에 있어요. 그리고 대상물이 부산 서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기서 중개를 완성시키면 대전으로 가면 돼요. 대전. 만약에 여기서 완성시키면 서울로 가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중개를 완성시킨 사무소 소재지 조금 더 적어 드릴까요? 중개를 완성시킨. 그래서 예전에 분사무소 할 때 이거 기억하십니까? 분사무소 할 때 요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가자. 요거 하나. 이게 뭘까요? 중개보수죠. 즉 분사무소는
중개보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즉 분사무소만 가는 게 있다. 중개보수. 그때 했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주택외로 갑시다. 여기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과 주택외는 실제 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데 이거는 그냥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돼 있어요. 범위가 없고 그냥 정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국토교통부령이 작년에 개편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냐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외로 다시 갈라졌어요. 이렇게 다시 갈라졌어요. 이게. 자, 오피스텔도 또 조건이 갈라졌어요. 이 정렬면적이 85제곱미터, 그리고 여러분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먹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씻어야 되죠. 샤워, 그리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는 가정. 자, 요게 조금 더 이렇게 적어 드릴까요? 조금 더 낮춰 적게요. 오피스텔의 경우 두 가지로 갈라져요. 오피스텔이 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즉 줄여 적을게요. 85. 자, 식당. 즉 여러분 식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욕실. 요 네 가지 조건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요거처럼 갈라져요. 매매 교환이면 0.5, 임대차 등이면 0.4. 자, 이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이 조건까지 동시요건이에요. 동시요건인데 하나라도 아니면 바로 다 이쪽으로 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요게 아니면 다 이쪽으로 와요. 그 나머지도 이쪽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간단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정하는 것은요, 협의로 정합니다. 요거 달라요. 그냥 협의로, 당사자의 협의로 최대 0.9% 이내에서 협의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여러분이 거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게 뭘까? 주택과 주택외로 따지자. 첫 번째, 자, 파란색으로 해드릴까요? 그걸 제일 먼저 따지자. 두 번째, 주택이라면 거래 유형이 무엇인지 보자. 매매 교환이면 0.9, 임대차 등이면 0.8. 거래 유형을 따지자. 그리고 그 거래 유형에 따라 사무소 소재 지역에 한도액이 있는지 보자. 그러면 어떻게? 있다면 두 가지 비교하여 낮은 금액 하자. 이렇게 4단계고요. 자, 이제 붉은색 제가 잡았어요. 주택이 아니라면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외로 다시 갈라놓자. 이게 두 번째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면 요 네 가지가 동시 요건인지 보자. 그리고 거래 유형이 무엇인지 보자. 하지만 오피스텔이 동시 요건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고, 즉 충족 조건이 안 됐다 이거죠. 안 되거나 그 나머지의 경우는 그냥 0.9를 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렇게 네 번의 단계에 거치는 걸 출제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떨어진 걸 하겠습니까? 당연히 네 번째겠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뭘 할 수 있습니까? 요 일방을 쌍방이라고 하면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나.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위의 것 또는 오피스텔 초점으로, 작년도 오피스텔 나왔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택의 경우도 여러분 의외로 심플해요. 거래 유형에 따라 요율이 따라가니까 결과적으로 거래 유형만 정리할 수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자, 봐요. 시도조례, 이게 그 범위 내가 정한 게 시도조례거든요. 시도조례입니다. 이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조례가 정하는 한도액이나 그 요율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할 얘기는 이것입니다. 거래 유형이에요. 하나 예를 들게요. 매매면 매매 금액이 결과 무엇입니까? 거래 금액이 돼요. 거래 금액. 요 거래 유형의 거래 금액이 됩니다. 거래 금액이 돼요. 자, 거래 금액이 되면 이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을 곱하는 거죠. 요율. 이게 주택인가 주택이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주택이 아니라면 그냥 0.9 하면 돼요. 오피스텔도 아니란 가정하에서. 근데 주택이면 어떻게 될까? 매매 교환 그런 거 따져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건 뭡니까? 매매 이렇게 좀 적어볼까요? 이렇게 되죠. 이게 주택이면 산출액 곱하고, 즉 0.9, 0.8을 곱하고, 그리고 한도액 비교하여 낮은 거 이렇게 되고요. 주택이 아니면 그냥 산출액대로 가면 돼요. 오피스텔이 아니란 가정하에서. 그런 식입니다. 자, 요 용은 좀 이따 하죠. 양이 좀 지워야 되니까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자, 188페이지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주의할 게 나옵니다. 자, 1항에서 우리가 밑줄 찍기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전체 읽어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이거까지 이해되셨죠? 하되 많이 받나요? 아니요. 소정의 보수, 즉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 누구로부터?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일방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일에 관해요? 중개 업무에 관해요. 정리하자면 개공은 중개 업무에 관해서 일정 한도액을 일방 의뢰인에게 받는다. 즉 중개계약 하나당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부터 밑줄하세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그러하지 않다. 즉 뭐냐 하면 중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완성이 안 되었다 이거예요. 완성이 안 되면 누가 잘못인지를 따져보자 이겁니다. 개공의 잘못이라면 완성을 안 시켰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아요. 하지만 개공 외, 즉 당사자 문제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다 이것이잖아요. 이때는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즉 계약이 깨지면 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 잘못인지 꼭 밝히셔야 돼요. 지금처럼 다시 읽어봐요. 개공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앞에 개공 손으로 가려봐요. 그냥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받는다 안 받는다 둘 다 틀린 말이에요. 누구로 인하여 계약 깨진다? 개공으로 인하여.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2항은 앞서 했던 것이고요. 자, 3항부터는 조금 뒤에 봅시다. 자, 이제부터 그 밑에 4항도 좀 체크하세요. 4항 읽어봐 드릴까요? 주택, 부속 토지 포함 이와 2항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2항에 따른 실비는 조금 뒤에 할게요. 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 있죠. 시도, 이게 시도입니다. 시도조례 정하고.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잘라버리세요. 그게 한도액입니다. 자, 산출액입니다. 산출액. 그리고 시도의 조례로 잘라버리세요. 이게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범위죠. 그래서 정한다. 이런 말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요거 바꿔줘 드릴까요? 바로 시도조례로 해드리죠. 여러분 책처럼. 예, 이렇게 하면 한도에 더 깔끔하죠. 자, 그리고 뒤에 주택 외 나오죠. 왜?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요거 하나만 좀 정리 더 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요 글자를 제가 붙여버렸네요. 자, 이제 27조 2항 새로 생긴 것입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협의가 있으면 협의대로 가되 협의가 없다면 지급이 완료된 날. 그래서 요 지급 시기를 얘기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협의가 있으면 어떻게? 협의대로. 자, 협의가 없으면 잔금 지급. 이 종전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개정 전에는요. 계약금, 잔금 2분의 1씩이었어요. 종전에는 각 2분의 1씩이었는데 이제 이게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게 바뀌었다. 어떻게? 잔금 지급으로. 그래서 원칙은 당사자 협의 없으면 잔금 지급. 이거 기억하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문제는 특별한 거 없어요. 189페이지 그 양갈로 1번에 2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개공의 상인의 자격 갖는 것으로서 개공의 중개보수 상인 자격 당연히 존재하는 상인 보수 인정.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 요거 인정한다. 요 얘기고요. 그리고 양갈로 2번은 중개보수에 관한 것만 적용된다. 즉 중개행위. 겸업은 적용 안 된다. 그 말을 다 담고 있고요. 자, 190페이지 보시면 먼저 계약이 존재한다. 그리고 밑에 중개가 완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중개계약은 보수청구권의 발생, 중개 완성은 보수청구권의 행사. 헷갈리면 안 되고요. 191페이지 중개와 거래계약의 인과관계. 이 인과관계는 절대가 아니고 상당. 우리의 노력만 있으면 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양갈로 4번은 협의된 금액에 정해진 그 보수가 있다. 그리고 5번은 지불 시기. 협의대로 협의가 없다면 잔금 지급. 그 얘기고 중개 보수 청구권의 소멸은 개공이 잘못하면 못 받는다. 이 말을 담고 있고요. 자, 이제 192페이지 중개보수 결정. 지금 했던 것들이에요.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일방으로부터 돈을 받되 책보기 정리입니다. 일방으로 돈을 받되 양방이다 쌍방이면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일방으로 받을 때 주택과 주택외로 갈라지고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는 매매교환이면 0.9, 임대차 등이면 0.8 이내죠. 일방이니까
최대 금액 양방이라면 1.8, 1.6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도조례는 사무소 소재지, 정확하게 말하면 중개완성시킨 사무소 소재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한다는 낮은 금액. 즉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는 것은 거래 금액 또는 거래 유형에 따라 그 요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액을 말하고 있고, 시도조례는 한도액이며 두 가지 비교하여 낮은 금액. 그리고 주택 외의 경우는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외. 오피스텔은 동시 요건이다. 정육 면적 85, 그리고 여러분 식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화장실, 욕실 등이 있으면 매매 교환이면 0.5, 임대차 등이면 0.4. 어느 중에 하나라도 깨져버리면 주택 외로 바로 내려가고, 또한 나머지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하여 협의하 0.9% 이내. 정리되셨죠? 자, 그 이야기가 192페이지부터 193 조문으로 제가 처리할게요. 20조 1항 보세요. 32조 사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중개어린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래서 1방인 거예요. 1방. 그 1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의 1.9, 0.9, 임대차 등의 경우는 1.8, 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2항은 실비 부분이니까 일단 배제하고요. 자, 193. 1항 및 2항의 경우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 다를 경우 사무소 기준이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개공은 중개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조례, 시도조례입니다. 시군 아니에요. 시도조례.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실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항 보세요. 32조 사항에 따라 주택외 이겁니다. 보수는 다음 각구 9번 따라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남목 2에 따라 오피스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원의 3방으로 역시 각각 받되 무엇을 0.5, 0.4를 받되 아래대로 해라. 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나오죠. 85.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시 부엌, 식당을 부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부엌이에요. 식사할 수 있는 곳. 화장실, 목욕. 이게 욕실이죠. 목욕이라고 적을까요? 욕실 똑같죠. 여기서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게 제가 좀 약간 더럽게 외우는데요. 일단 85는 여러분 외울 수 있겠죠. 85. 그러면 먹어야 한다. 그러면 먹고 씻으러 화장실 간다. 뭐 이 순서를 바꾸더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 쌍방으로 각각 받되 거래 금액은 1.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하여 받는다. 요걸 얘기하네요. 왜? 1호 외. 이게 1호니까 1호 외. 그렇게 되죠. 동시요건입니다. 동시요건. 자, 이제 5항은 제가 조금 뒤에 할게요. 5항은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1호, 2호, 3호는 조금 뒤에 제가 해드리고요. 자, 193페이지 양가로 1번에 방가로 1번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용도대로 한다가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리고 194페이지 방가로 3번 보세요. 복합 건물 나오는데 이게 문제 생깁니다. 자, 밑에는 상가고요. 위에가 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주택의 일부, 상가의 일부라면 딱 끊어져가 무슨 거래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동 전체를 거래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이때는 면적, 이 전체의 면적을 기준합니다. 면적을 기준하여 주택 면적입니다. 그것도 주택 면적을 기준하여 2분의 1 이상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거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넘어가면 주택으로 해요. 자, 이제부터 봐요. 방가로 3번. 중개대상물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 그리고 그게 아니면 반대면 주택 외.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상 가는 거까지. 자, 이제 양갈로 2번. 요 얘기는 요거 다 했습니다. 요 얘기죠. 자, 보시면 되고. 자, 195페이지 주택 외도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양갈로 2번에 방갈로 1번 오피스텔 세 번째 줄. 다음 요건 모든 갖춘 경우. 요 다 갖춘 경우에 국한한 것입니다. 요거 0.5, 0.4는. 자, 이제 196페이지 이제 거래 금액 계산하는 거 나오죠. 3번 이야기는 칠판에 먼저 정리하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요 거래 유형 얘기하다가 스톱했던 건데요. 또는 거래 금액 구할 텐데 매매 같으면 매매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 매매 금액에다가 똑같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이것이 이 주택이라고 하면 이 유형에 따라 매매라고 가정합시다. 매매니까 0.9를 곱하면 돼요. 그냥 산출에 바로 나오죠. 그리고 그 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입니까? 사무소 소재입니까? 시도조례는 사무소 기준이에요. 사무소 기준의 한도액 90, 80이면 낮은 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상가라고 해버리면 그냥 어떻게 주택 외로서 그냥 0.9 산출액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간단하죠.
만약에 오피스텔이라면 네 가지 조건을 따지는 거죠. 85인가, 화장실인가, 식당인가, 부엌이 식당이죠. 욕실인가.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0.5를 하면 돼요. 하여튼 산출액 뿐입니다. 자, 이제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금액 곱하기 산출액 이때 0.8입니까? 0.9입니까? 0.8을 하면 돼요. 이게 오피스텔이면 그때는 어떻게? 다 조건 충족되면 0.4를 하면 되고 나머지 0.9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교환입니다. 교환. 교환은요. 교환 금액은 A와 B를 서로 교환했을 때 큰 금액을 기준하면 돼요. 큰 금액. 이 큰 금액이 주택이면 주택대로 가면 되고 주택 위는 주택 위로 가면 돼요. 그리고 임대차가 중요하죠. 임대차의 경우는 첫 번째 5천만 원 이상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5천 이상이 되면 여기에 그냥 요율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주택이면 0.8, 주택 외에는 0.9%, 오피스텔 같으면 어떻게 0.4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렇지만 5천이 안 되면 자, 5천이 안 됐어요. 이 5천이 안 됐어요. 4,999만 원. 말 그대로 5천만 원 미만입니다. 5천 미만. 5천 미만이 되면 이것이 5천 미만이 되면 세로 합니다. 어떻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해요. 요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상이면 5천 이상이면 그대로 요율, 없으면 이제 나온 결과 이 금액, 거래 금액에 곱하기 요율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또 무엇이 있냐 하면 여러분이 부동산은 점유 계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지금 매도인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입니다. 자, 이 둘이는 동일 아파트를 한 아파트를 넘기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사정합니다. 나 한 3개월만 여기 임대차 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매매인 동시에 무엇도 하냐면 임대차를 같이 합니다. 임대차 동시에 해요. 즉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사자가 동일하고 두 번째, 동일 시점에 동일 대상물이라면 이렇게 세 가지예요. 동일 대상물, 동일 시점, 동일 당사자이면 이 매매와 기타 플러스가 있다면 매매만 바르시오. 매매만. 그래서 보통 곧 이사철이죠. 이사철이네요. 이번 달부터.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철이 되면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냐 하면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해요. 이 매매를 하고 임대차를 동시에 하게 돼버리면 중개업자가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가끔 아주 질 나쁜 개공.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매매는 오늘 하고 임대차 내일 합시다. 그리고 깎아줄게요. 이런 분들 가끔 생겨요. 그럼 두 건 먹잖아요. 왜? 이 동시 요건이 하나만 무너지면 두 건 먹을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 동일 대상물에 관해 동일 당사자가 동일 시점에 매매 플러스 알파를 하면 매매만 가져가라.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내용입니다. 이걸 좀 지울게요. 하나 내용은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분양권인데 어떤 말이냐 하면 이 분양권이 전체 분양 금액이 이 전체가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 그리고 이 10억의 구성들을 보니까 계약금이 1억이고 중도금 1차분이 2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 상태에서 중도금 1차 준 상태에서 P가 5천 붙었다 합시다. 이랬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래 금액을 잡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10억에 대해서 다 잡을 것인가? 아니면 지급된 금액으로 할 것인가? 이 분양권은요. 기지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지불된 금액. 즉 1억과 2억과 5천인 3억 5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납부액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196페이지인가요? 자, 양걸로 1번 보증금 외 차임이 있죠. 바로 임대차입니다. 방걸로 1번에 보시면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 차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 합산한 금액, 즉 환산 보증금 형태로 간다 이거예요.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 미만일 경우 본문 규정에도 불구 차임액 70을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에 계산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교환 방갈로 1번. 교환 계약의 경우 교환 대상 중개 대상 물증 거래 금액이 큰 금액 기준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양걸로 3번. 동일 중개 대상물 대한 얘기 나오죠. 점유 계층 이겁니다. 방걸로 1번. 동일 중개 대상물 밑줄하고 1. 동일 당사자 밑줄하고 2.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 밑줄하고 셋.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뒤에
매매 계약 금액만 가져간다 했죠. 자, 이제 양걸로 4번 아파트 분양권 나오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분양권 중개시 수수료 계상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된 금액, 즉 각종의 돈 포함해서 실제 거래된 지불 금액만 따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98페이지 이 영업 권리금은요 별도로 청구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권리금은요 중개 대상물은 아니지만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요거는 한두 개 풀고요. 그리고 실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